혼자 사는 노후, 꿈이 넘쳐나는 싱글 라이프. 인생 100세 시대, 그동안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큰 담론이었다면 이제는 노후에 혼자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과의 사별, 황혼 이혼, 자녀들의 독립 등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상황과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그날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떠난 뒤 마음속 텅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해 그만 우울증이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떠난 뒤 홀로 고독감에 시달리다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일들도 적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부터의 인생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로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시작되면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것에 도전해도 되고 예전에 실패했거나 좌절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재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혼자 사는 노후라면 그 누구와 어떤 관계도 갖지 않는 쓸쓸한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현역 일대의 책임과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무한한 자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수명도 연장됐고 고령자라 불리는 사람들도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건강하고 또 젊어졌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면 시간도 많습니다. 남아도는 그 많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필요 없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 하고 싶은 것을 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즐기자. 혼자 사는 노후를 즐기자. 좀 식상한 표현이긴 해도 사람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긴다는 생각으로 살지 못하면 늙는 것을 슬퍼하고 허무함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허약해지며 건망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로는 이제 다 늙었는데 이 나이에 멋부려서 무슨 소용이야 라며 겉으론 달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좀 안 될까 라며 한숨 쉬며 한탄합니다. 결국 항상 젊게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이 강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던 동작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건 지난주만 해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 되네, 재미있는데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라며 마음을 소극적으로 가질 때 노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습관화하면 평온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고독에 강해져야 한다. 고독이라는 말에는 어쩐지 두렵고 힘들고 쓸쓸한 이미지가 늘 따라다닙니다. 절망감, 비장감마저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은 공포, 고요하고 쓸쓸함이라는 이미지는 고독이 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고독한 생활을 시작해보면 가족과 함께 지내왔던 지금까지의 생활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생활에 자유가 많아진다는 정도라고 할까요? 물리적인 공간도 늘어나서 혼자 살기 시작하는 초반에는 쓸쓸함을 느낄지 몰라도 이내 익숙해져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들의 실력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몇 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적을 고독으로 바꾸면 고독에 대한 금원이 되겠죠. 고독 잘 파악해두면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 고독감은 사라진다. 하지만 고독 어디 한번 해보자라며 너무 진지하게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고독감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같이 가고 싶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날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요즘 다리가 아파 밖에 못 나가고 있어라며 거절당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혼자 즐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혼자 극장 가기에 도전해 봅시다. 반면에 조금만 귀찮은 일이 있어도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몸과 뇌의 노화가 점점 빨라집니다. 치매 예방과 사는 즐거움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혼자 잘 지내는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노후에 혼자 살아도 사는 보람이라는 게 있다. 노후에 혼자 살면 아무리 본인이 원해서 시작했다 해도 사는 보람을 그리 쉽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빨리 사는 보람을 찾아야 하는데 또는 더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라며 스스로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보람과 즐거운 인생이라는 말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멋있게 활약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행과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우아한 모습인가요? 혹은 손자들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인가요? 저는 사는 보람이나 즐거운 인생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온통 불행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정말 사는 보람이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 주변의 시녀들을 보면 알겠지만 따분해 사는 게 편치 않아라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나름대로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는 보람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 살아갈 의욕과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
잡지, 광고 등에서 인생은 좀 더 즐겨보자고 라는 구호를 가끔 보고 듣다 보면 그럼 난 별로 즐겁게 살고 있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저런 구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쓰는 말일 뿐입니다.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저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사는 보람을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냐, 원래 내가 인생을 못 즐기는 건가 라며 초조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는 보람 같은 건 느긋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70대라고 해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됐던 만남은 이제 안녕. 현역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무리를 해서라도 만나야 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생활보다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할 줄 아는 거라곤 고작 부하 직원들에게 큰 소리나 치고 으스대기만 하는 상사라도 체면은 세워줘야 했고, 거래처가 골프를 좋아하면 개인 일정까지 취소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이제 그런 관계들과는 안녕입니다. 예전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 나오라고 해도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거래처가 골프 치러 같이 가자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는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외에는 다 거절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해왔다면 업무상 알게 된 사람들과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독해질 텐데 라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이웃 사람들이나 마음에 맞는 학창시절 친구들, 취미활동에서 만난 사람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옛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과 친해지기를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전업주부 생활을 계속해오면서도 부녀회나 자녀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임원활동 경험 등이 있다면 혼자 살게 되더라도 이웃 사람들을 사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직장 생활만 하며 이웃 사람들과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년퇴직 후 생활 환경이 지역 밀착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과 교제를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생활 비중이 커진 이상 좁은 지역사회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웃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람과 친해지기가 귀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웃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고 귀찮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담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계심을 허물고 어깨에 힘을 빼면 의외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방법에는 공부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라며 부담 갖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
정도로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주고받으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외출할 때 서로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집 근처 마트에서 마주칠 때는 서서 한참 수다 떨기도 하면서 함께 장을 보는 사이가 될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한결 살기가 수월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선 얼굴을 마주치면 반드시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인사말 한마디 주고받기만 해도 점점 친근함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어봅시다. 인사법을 연구하고 연습을 자주 해야 한다. 인사에 익숙해지면 한마디 더 좀 추운데요 라든지 비가 올 것 같아요처럼 날씨를 화제로 꺼내는 것도 무난하겠죠. 그리고 내친 김에 역 앞에 새로 생긴 빵집에 가보셨나요? 어제 제가 가봤는데 꽤 맛이 괜찮던데요. 다음 주 방제훈련에 가시나요? 괜찮으시면 같이 갈까요? 등등 정보 교환도 하고 세상 얘기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해지려는 태도를 보이면 너무 친한 척 하려고 하는데 라며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해지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줄 필요 없다. 돈이 남아돈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세상에까지 돈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다 쓰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소박한 생활을 하던 고령자가 죽고 난 뒤 집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거금과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좋아서 검소한 생활을 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궁핍한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배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장인은 먼 곳에 살고 있어서 그다지 교류가 많지는 않았지만 검소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다 닳고 해진 옷만 입고 있어서 검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다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저렇게 고집 피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장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는 혈육의 사랑도 없다. 외동딸인 그의 아내가 부친이 사망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10억 원이 넘는 은행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장 옆에는 딸에게라는 장인의 메모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걸 보았지만 그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현재 친척들 사이에 그 돈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아내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긴 돈이 사단이나 혈육 간의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니 정말 얄궂은 일입니다. 후배 의사가 전해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전기요금까지 아껴가며 인색하게 살아왔다 해도 그 생각이 정작 자식들에게 전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해진다고 한들
그 자식들이 수월하게 유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최대한 인생을 즐겨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식들을 위해라는 기분은 이제 그만 버리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가치 있게 다 쓰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 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면 충분하다고.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크게 5가지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식욕,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은 욕심, 재물욕, 돈을 많이 가지고 싶고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욕심, 성욕, 성적인 욕심,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 휴면욕, 편한 것만 하고 싶으며 귀찮은 건 하기 싫어하는 욕심.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입니다. 5가지 모두 인간에게 다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재물욕은 그 끝이 없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1년 수입이 얼마가 돼야 안심하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현재 수입의 배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수입 3천만 원인 사람은 6천만 원을 벌고 싶고 1억 원인 사람은 2억 원이 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는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할지언정 마음이 풍요롭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욕심이 많으면 그 사람은 가난하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재물욕이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면 결코 마음이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족하지만 참잘하기보다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마음의 평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노후에 혼자 사는 생활의 풍요로움은 연금 액수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먹기 하나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우아하게 나이 들어라.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따라서 존경의 대상으로 보곤 했다. 아직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이 든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요즘에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쓰는 말, 흥미 대상, 기술적 노하우, 음악 취향,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서 뒤처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 나이 때 사람들이 늘 그래왔듯 당신도 아직 세상에 기여할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는 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90살까지 살아도 별로 느는 지혜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무르익을수록 많은 것을 배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해줄 좋은 충고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좀처럼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건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든다고 감각이나 지혜가 저절로 쌓이지는 않으니 말이다. 존경은 모름지기 자신이 버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충고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충고는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심하면 비난으로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예의 바르게 웃고
받고 고개를 끄덕인다 해도 속으로는 충고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당신의 충고를 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충고를 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면 젊게 살면 된다. 아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젊은이들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거나 길거리 속어를 쓰라는 게 아니니까. 또 컴퓨터 코딩을 완벽 정복하라는 것도 아니다. 젊게 산다는 건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주변 세상에 흥미를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나 때와는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어도 비판하지 말라. 왜 그게 변화했는지를 찾아보고 그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마치 당신의 조부모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해야 한다. 조부모님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셨던 이상. 사람들은 원치 않는 충고는 싫어하지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는 고맙게 여긴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귀 기울여 보라. 당신이 늘 젊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젊게 사는 태도를 빨리 수용하면 할수록 좋다. 심지어 당신의 20대부터 쭉 말이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같은 나이대 멋진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당신보다 20, 30, 40년 정도 젊은 친구들도 사귀어 보라. 집안의 어린 구성원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이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자신들의 견해나 태도를 공유하는 이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열린 마음과 흥미롭고 수용적인 태도만 있으면 모든 나이대 친구들을 다 사귈 수 있다. 당신이 점점 나이 들어 안타깝게도 또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가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도와주고 흥미롭게 해주며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친구들 말이다.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그 젊은 친구들이 당신의 충고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과거로의 스위치를 꺼라. 한번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 결과가 때로는 끔찍하고 부끄러우며 당신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 트라우마를 일으키거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바꿀 수 없다. 그럼에도 마음속으로는 그 장면을 회상하고 또 회상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이런저런 식으로 전개됐어야 했는데를 생각한다. 또 정확히 어느 지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도 너무 잘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럴 때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물론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하기는 한다. 과거에서 배울 게 있다면 회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런 회상은 이성적인 행위일 뿐 감정적인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더욱이 회상으로부터 더 이상 별다른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일에 연연하는 것을 멈출 때다. 과거로부터 떠나 현재와 미래로 돌아올 시간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아마도 동정이나 관심을 원해서일 것이다. 그건 남들로부터 응당 주어지는 것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앓는 소리를 할 때마다 스스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기분인지를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아파 보인다며 말을 걸면 괜찮다고 고집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정말로 병세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삶의 다른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감기 정도의 증상에서는 쉬운 일이다. 하지만 막 사업을 개시한 상태라든가 심한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면 훨씬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럼에도 원칙은 똑같다. 즉,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을 과도하게 생각하면 기분이 훨씬 나빠진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의 일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미래를 내다보면 기분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대목은 바로 과거에 뭐뭐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그때 그 도로를 건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거나 그때 그 큰 주문건에 대해서 선불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또 그때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등이다. 즉, 안타까운 사건이나 사고, 재난, 죽음 등이 일어난 후에 드는 특정한 내용의 생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음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은 가상세계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건은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그 사건으로부터 회피할 구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인지하면 뭐뭐 했다면이라는 가정을 덜 하게 된다. 사실 이런 가정은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더욱이 이런 가정은 온갖 후회와 자책감, 자기 비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건 자신에게 공평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현상이다. 그러니 당신의 뇌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의 스위치를 끄기 바란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남은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현재에 아무리 머무르기 싫더라도 과거를 벗어나는 게 훨씬 낫다. 과거에 머무른 채 얼마나 당신이 불행한지에 골몰하는 것보다는 말이다. 당신의 슬픔이나 분노, 걱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을 내다봐야 한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10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운동을 한 것처럼 생각하라. 당신이 운동이라면 질색하는 친구 무리나 가족의 일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정상 체중에다 충분한 에너지를 지녔다. 단지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거나 운동 수업을 들을 생각이 없을 뿐이다. 하지만 달리기를 워낙 좋아하는 당신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꼬박 달리기에 매진한다. 그리고 이 정도면 내 운동 레벨은 아주 훌륭하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체력을 자신한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른 지역에 새로 직장을 얻게 되었고 자연히 새 친구 및 동료들을 알게 됐다. 물론 하루에 1시간 달리기는 계속 이어간다.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새로운 친구 및 동료들 모두 달리기를 한다는데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피트니스 및 스피닝 수업을 듣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달리기만 할 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운동 레벨에 대해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운동 레벨을 주위 사람들의 레벨과 비교해서 측정하곤 한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이건 그리 정확한 측정은 아니다. 위에서 보듯 정말 많은 운동을 한다고 자부하다가도 부족하게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동량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운동량이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스스로 운동량이 적다고 믿을수록 덜 건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운동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거의 실제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서 빈둥대면서 난 정말 건강해 라고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당신의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미 성취한 운동에만 집중하라. 타깃으로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 목표는 잊어버려라.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저 평범한 날에 당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만족하라. 헬스장 및 수영장, 운동 수업 등의 특수한 운동을 한 것도 포함해서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 유연한 편이라면 또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면 당신의 운동 상황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운동의 원칙은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정말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나 혹은 이 운동이 정말 적절한 운동이 맞겠지 등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질문은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불필요한 행동이다. 운동에 대한 측정법은 셀 수 없이 많아서 어떤 운동이 충분한 것인지를 짚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많은 이들이 신체 건강 유지라는 목표 이상의 운동을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즐기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당신이 굳이 그런 이들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니까. 게다가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다. 어떤 이들은 유산소 체력은 잘 다졌지만 몸의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완벽한 근육을 갖췄지만 스태미나는 그저 그렇다. 아니면 워낙 파이를 많이 먹어서 하루에 15km 정도는 달려야 할지도 모르자는가. 그러니 주위 사람들의 운동은 무시해버려라. 당신이 느끼기에 기분 좋고 즐거운 운동을 하면 그뿐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 이런 긍정적인 태도만으로도 푸시업을 몇 번 더하는 것보다 운동에 훨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우아하게 나이 들어라.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따라서 존경의 대상으로 보곤 했다. 아직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은퇴 후에는 아무도 나이 든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요즘에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라서 쓰는 말, 흥미 대상, 기술적 노하우, 음악 취향, 전반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서 뒤처지기가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 나이대의 사람들이 늘 그래왔듯 당신도 아직 세상에 기여할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는 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90살까지 살아도 별로 느는 지혜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무르익을수록 많은 것을 배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해줄 좋은 충고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들어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좀처럼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지는 않는다. 사실 이런 건 여러 면에서 좋은 일이다. 나이가 든다고 감각이나 지혜가 저절로 쌓이지는 않으니 말이다. 존경은 모름지기 자신이 버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충고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충고는 잘난 척으로 들릴 수도 있고 심하면 비난으로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젊은이들은 예의 바르게 웃고 고개를 끄덕인다 해도 속으로는 충고를 무시해버린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당신의 충고를 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충고를 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면 젊게 살면 된다. 아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젊은이들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거나 길거리 속어를 쓰라는 게 아니니까. 또 컴퓨터 코딩을 완벽 정복하라는 것도 아니다. 젊게 산다는 건 어떤 기술적인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주변 세상에 흥미를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나 때와는 다르게 뭔가를 하고 있어도 비판하지 말라. 왜 그게 변화했는지를 찾아보고 그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마치 당신의 조부모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걱정해야 한다. 조부모님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셨던 이상 사람들은 원치 않는 충고는 싫어하지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는 고맙게 여긴다.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귀 기울여 보라. 당신이 늘 젊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젊게 사는 태도를 빨리 수용하면 할수록 좋다. 심지어 당신의 20대부터 쭉 말이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같은 나이대 멋진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당신보다 20, 30, 40년 정도 젊은 친구들도 사귀어 보라. 집안의 어린 구성원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이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나이보다는 자신들의 견해나 태도를 공유하는 이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의견은 다를지라도 말이다. 열린 마음과 흥미롭고 수용적인 태도만 있으면 모든 나이대 친구들을 다 사귈 수 있다. 당신이 점점 나이 들어 안타깝게도 또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가도 여전히 당신에게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도와주고 흥미롭게 해주며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친구들 말이다.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그 젊은 친구들이 당신의 충고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